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전국 장애인위원장과 재정위원회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장애인위원장의 한지호 선생, 또 재정위원장의 정형호 선생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한지호 선생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바른미래당의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 환경교통장애인협회 운영이사, 또 한빛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로 계십니다. 정형호 재정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전에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지내십니다.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을 크게 기대합니다. 임명장 내려가겠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18년 10월 26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제가 되게 이쪽으로 좀 사진 좀. 네, 됐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네, 한지호입니다. 장애인위원장은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의 책무,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정당인으로서의 책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을 비롯한 피해계층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소외된 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정당임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호입니다. 우리 당규하고 당규의 이 재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그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재정위원장 당규를 한번 봤더니 우리도 뭐 재정위원장이 할 일이 뭐 안 쓰졌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도대체 재정위원장을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 상황을 참 극복하는데 우리 대표님,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정말 수고하시는데요. 혹시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재정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건전한 재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바른미래당을 정말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힘써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정형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이미 0.2% 낮춰잡은 연평균 성장률 2.7% 유지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먹거리 생산에서 전반적으로 폐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 원으로 예상돼서 원래 예상보다 3분의 1을 기록하는 데 그쳐서 2010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4.7%,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4%로 1998년 2월 이후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일 2060.30으로 마감해서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코스피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연기금마저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기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자리 만든다고 엉뚱한 일에 진을 빼고 있습니다.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핵심은 공공부문 인턴을 비롯해서 소위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명을 연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의 월별 고용 동향에 의하면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 9월에 4만 5천 명밖에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통상 10월에서 내년 2월이 취업 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라면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급조해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성격입니다. 기묘한 공공수요 충격이라든지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제품 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나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같은 내용이 과연 기묘한 공공수요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기묘한 공공수요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자리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일자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DB 구축,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 공공근로형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정부는 결국 일자리 통계 분식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빨리 걷어치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 수석을 자리부터 없애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지하여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실행 시기를 연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기업을 영위한 용기를 불러넣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갖고 법리 논쟁을 일으켜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는 대통령이 비준할 문제이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불법 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 증언 등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2살짜리 손자가 보유한 2,200만 원의 예금이 조 후보자가 준 차비를 모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청와대의 인사 및 검증 시스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인사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및 검증 시스템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번번이 인사 원칙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 추천과 검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조 후보자도 더 이상 이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낙하산 인사 적폐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적폐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는 일명 고소형 인사,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피아 인사로 불리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 규모보다 문재인 정부의 1년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가 훨씬 많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적폐가 최근 크게 문제가 된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 및 채용 비리를 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에가 낙하산 인사이다 보니 아래는 온정주의,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부터가 적폐인데 해당 조직에서 벌어지는 채용 비리 적폐를 제대로 지적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 적폐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적폐는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관련한 국정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피해를 보는 청년 투자자들이 많은데 또 올 초 암호화폐로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본 청년들 입장에서는 쌍둥이 타격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속에 청년들을 빈털터리 만드는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P2P 투자라고 있습니다. 대출 필요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온라인상의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된 핀테크 산업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런데 소액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투자를 모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변질되어서 P2P 투자가 부동산 투자와 연계되어 아주 위험한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PF 대출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놓고 사모펀드는 그것을 막아두지 않는 탓에 매달 수천억으로 우회적으로 P2P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 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P2P 업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 등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전후로 PF 대출 규제가 강해진 이후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작은 빌라 짓고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15% 이상을 홍보하는 위험한 프로젝트들이 풍선 효과처럼 지금 P2P 대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심지어 일부 P2P 대출 회사는 연체율이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고금리의 유혹으로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동산 PF 회사 중에 3등하는 회사 대표가 사기로 구속됐다는 뉴스도 있고 사기 대출이나 투자금 돌려받기 등도 많습니다. 연체가 70%, 80% 넘는 회사도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년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가져왔던 파장이 젊은 세대에게 끼쳤던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그 위험도가 매우 큽니다. 젊은 사람들이 금융위가 부서별 가이드라인을 통일 안 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에 뺨 맞고 주식시장에 나머지 잔쪽 뺨을 맞고 P2P 위험 부동산 상품으로 완전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P2P 부동산 PF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P2P 대출이 원래 취지인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청년들 자산 다 날립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의 할 만큼 했다면서 더 이상 어찌하오리까 하는 표정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지금 나온 일자리 대책도 경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영역회사 직원까지 정규직화시키라고 난리를 쳤는데 또다시 비정규직 5만 9천 개 만든다니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전통시장 청소, 라돈 측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겁니까? 그런 일자리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금의 원인이 된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손을 못 대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통계나 마사지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꺼내기 어려운 말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미 꺼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동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질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능력은 있으나 게으른 사람이라면 이런 질책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능력의 한계가 그것이라면 매일 질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교체가 답입니다. 코드 인사라는 것만 제외하면 인재는 우리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국가입니까?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나 헷갈리고 혼동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란 어떤 존재인지 정부는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